안녕하십니까, 신현 선생님입니다. 자, 2026학년도 커리큘럼 같이 보도록 합시다. 자, 일단 여러분들 수험생이 된 거를 축하합니다. 이게 수험생은 이제 뭐 고 1, 2, 3 다 수험생인데 거의 대다수가 3학년이겠지만 여러분들 약 올리는 거 아니에요. 일단 수험생이 된 걸 왜 축하한다고 말을 하느냐? 얼마 안 남았잖아. 여러분들이 아직도 중학생이라고 생각하면 아직도 남아있는 그 많은 세월들을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입시제도 안에서 이제 견뎌내야 하는데 이제 얼마 안 남았죠. 3학년 학생들이 이제 1년이면 끝나는 거야. 그 1년 제대로 내 인생에 투자한다고 생각하고 후회 없이 제대로 딱 하면 이제 대학생 되는 거예요. 그런 의미의 선생님은 항상 수험생이 된 제자들에게 축하한다 이 말을 먼저 합니다. 여러분들 축하해요. 깔끔하게 수험생활 딱 하고 멋진 대학생활로 넘어갑시다. 알겠죠? 자, 일단 선생님은 뭐 이런 사람인데 일단 커리 영상을 보고 있다는 것 자체가 선생님을 알고 들어왔거나 선생님에게 관심이 있는 걸 테니까 나에 대한 기본 정보 어느 정도는 알고 있을 거야. 선생님은 이제 현장 강의 수업을 여러 지역에서요. 우리가 보통 부르는 교육 특구 학원가라고 하지. 그 수업들이 다 마감이 나는 그런 강사입니다. 온라인 수업, 인강 수업을 진행한 지는 꽤 오랜 경력이 쌓여 있어. 그래서 커리큘럼이나 뭐 교재나 이런 것들이 다 탄탄하게 다져져 있으니까 그런 거 뭐 걱정하거나 하지 않아도 됩니다. 알겠죠? 자, 일단 커리큘럼 소개하기 전에 요즘 수능 국어가 어떤 방식으로 흘러가는지 어떤 경향을 보이고 있는지를 알고 공부하는 게 중요하겠지? 그래서 일단은 최근 수능 시험이 어떤지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게요. 최근에 있었던 2025 수능. 일단 첫 번째, 여러분들 뉴스에서는 이런 말 많이 들었을 거야. 수능 시험이 좀 쉬웠다. 특히 국어 영역 시험이 쉬웠다. 근데 여러분들 잘 봐야 되는 게 그 앞에 뭐라고 써 있냐면 2024 수능에 비해서 쉬웠다. 이렇게 나와요. 그런데 잘 생각해 보면 2024 수능은 수능 역사상 가장 어려웠던 불국어 시험이었단 말이야. 국어 영역 만점자의 표준 점수가 수학 미적분 만점자보다 더 높았던 시험이야. 그러니까 비정상적이었던 시험이지 2024 수능이. 그거에 비해서 쉬웠다지 그냥 무조건 국어 영역이 쉬워졌다가 아니에요. 등급 컷을 잘 보면 원점수로 환산했을 때 언매 기준으로 91점, 92점 요 정도는 평가원에서 목표로 하는 국어 영역 1등급 컷이라고 할 수 있어.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 막 선생님들이 이런 말씀 하실 수 있거든. 수능 국어가 작년 수능 국어가 좀 쉬웠으니까 올해 너희들이 이제 볼 수능 국어는 굉장히 어려워질 거야 하면서 좀 겁줄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평가원에서는 우리 올해 난이도 적절하게 잘 낸 것 같은데 라고 자평을 하고 있어. 그걸 가지고 우리는 1컷이 90이 넘어? 엄청 쉬웠네? 이렇게 생각할 건 아니란 거지. 평가원이 수능 출제 기간인 거 알고 있죠? 평가원 입장에서 굉장히 적절한 난이도로 출제를 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볼 수능 시험도 이걸 기준으로 해서 조금 쉽거나 어렵거나를 목표로 해서 출제한다고 생각해야겠지. 물론 평가원에서 그걸 목표로 한다고 해서 그게 딱 맞춰지진 않아. 근데 일단 여러분들 올해 수능 국어 되게 어려워지겠구나. 너무 이렇게 겁먹을 필요는 없다라는 거.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작년처럼 엄청 쉬운 건가? 엄청 쉽지 않았다라는 거. 무슨 말인지 알겠죠? 사실 생각해보면 뭐 이제 작년에 의대 정원 이런 얘기 되게 많았잖아. 그래서 재수생과 반수생 엄청 많았는데 컷이 이 정도면은 그렇게 쉬운 시험은 아니었던 거야. 재학생들 입장에서는 오히려 조금 어려운데 왜 컷이 저렇지? 라고 생각이 들 수도 있는 거라고. 알겠죠? 이런 컷, 이런 걸 우리가 생각해 봐야 어차피 내년이 여러분들이 준비하는 수능 그건 또 달라지는 거니까 그런 건 너무 신경 쓸 필요는 없어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EBS 체감 연계율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는 거 알고 있지? 특히 문학 체감 연계율이 조금 높았어. 독서 영역도 체감 연계를 할 수 있게 출제가 됐지만 문학 같은 경우에는 EBS 수록되어 있는 그 부분을 그대로 시험지에 갖다 찍어놨어. 그래서 EBS를 제대로 공부한 친구들과 그렇지 않은 친구들이 구별될 수 있도록 문제를 냈더라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EBS 공부도 올해 열심히 해야겠구나 이 생각 하고 들어가야겠죠. 자, 그 다음에 독서 영역, 비문학의 변별력이 상대적으로 조금 높았어요. 오답률 탑5 중에 4문제가 비문학. 그래서 그러면은 내년에도 비문학이 되게 어렵겠네요. 그건 또 아니야. 이제 출제위원들도 생각할 거 아니야. 문학과 비문학을 좀 균형 있게 출제해야 하는데.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너무 비문학이 오답률이 높았단 말이지. 그럼 올해는 좀 문학도 균형 있게 출제해 볼까? 오히려 이런 생각을 할 가능성이 높죠. 그냥 계속 비문학이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겁먹고 비문학만 난 공부 열심히 해야지. 이렇게 할 건 아니라고. 균형 있게 공부하는 게 여러분들이 할 일이지.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커리 설명에 들어갈 건데, 일단 전반적으로 여러분들 수학이나 이런 과목들은 공부할 내용들이 딱딱딱딱 단원별로 정해져 있죠. 그런데 국어 공부, 뭐부터 해야 되지? 기출부터 드립다 풀면 되나? 그건 또 아닌 것 같은데. EBS. 어떤 쌤은 EBS 안 풀어도 된다고 하는 것 같은데 어떤 쌤은 또 EBS 중요하다고 하고 하라는 거야 말라는 거야 이런 게 헷갈릴 텐데 일단 전반적인 학습 방향을 먼저 짜야 되겠죠. 전반적으로 봤을 때 선생님은 이렇게 가는 방향이 맞다고 생각하고 커리큘럼도 이에 맞게 짜놨어요. 보통 일반적으로 커리가 이렇게 돼 있을 거야. 일단 수험생활 초반에 개념 강의부터 출발을 할 거예요. 선생님이 생각할 때는 그냥 각 영역별 개념부터 시작하는 것보다 일단 국어 영역 전체를 조망하는 눈이 생겨야 된다. 그래서 국어 학습법 정립을 먼저 하고 영역별로 이런 식으로 지문을 바라보고 이런 식으로 문제를 푸는 거고 수능 국어 영역별로 학습법에 대해서 먼저 정립하는 거. 난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 그리고 나서 이제 부족한 영역에 대한 개념 학습, 그리고 이제 고난도 학습, 그리고 파이널. 이 과정으로 선생님 커리는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중간중간에 EBS 연계 교재가 나올 때마다 EBS 연계 학습, 그리고 여러분들 이거 참 고민이죠. 시간 단축. 시간 단축과 관련된 강의를 가지고 있는 유일한 강사가 선생님이지. 시간 단축에 관련해서도 선생님이 여러분들 신경 많이 써줄 거예요. 알겠죠? 전반적으로는 이렇게 흘러갈 겁니다. 자, 그럼 선생님 커리 중에서 이제 공통 영역 커리큘럼이 있고 선택 영역 커리큘럼이 있겠지. 아직은 여러분들이 통합국어 세대는 아니니까 아직은 화작, 언매가 있잖아. 그 중에서 공통 영역 커리큘럼을 먼저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자, 일단 공통 커리는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일단 학습 체계를 먼저 확립한다. 전 영역 국어 학습법, 그 다음에 공통 과목 개념 학습, 그리고 EBS는 화작이든 언매든 상관없이 다 해야 되는 거야. 공통 영역에 대한 문학, 독서 EBS를 말하죠. EBS 학습, 그리고 고난도 학습,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파이널로 넘어가는 이런 과정으로 짜여 있어요. 알겠죠? 자, 하나하나 세부적으로 좀 간단하게 설명을 하겠습니다. 일단 학습 체계 확립. 선생님이 얘기했죠? 드립다 개념 학습이 아니다. 드립다 기출, 드립다 EBS 이게 아니다. 일단 어떤 식으로 지문을 바라보고 어떤 식으로 문제를 풀어야 하는지에 대한 체계가 잡혀야 한다. 그 학습 체계 확립을 위해 선생님이 2개의 강의를 준비를 했어. 일단 첫 번째, 국이공이라는 유명한 강의죠. 국어는 이렇게 공부하는 거야. 보통 애들이 많이 물어봐요. 선생님, 국어 공부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거 뭐 공부를 열심히 한다고 해서 성적이 오르는 것 같지도 않고, 모의고사 성적. 공부를 좀 덜 한다고 해서 갑자기 등급이 뚝 떨어지는 것 같지도 않고, 뭔가 약간 뜬구름 잡는 과목인 것 같은데 어떻게 공부해야 제 성적이 오를 수 있을까요? 되게 많이 물어보거든. 그때 내가 딱 하는 말이 뭐냐면 너 뭐부터 했니? 기출 3회독이요.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알겠죠? 일단은 학습 체계부터 제대로 잡아야 돼. 그래서 국어는 이렇게 공부하는 거야. 국이공이라는 강의로 국어 전 영역, 지문을 바라보는 방법, 문제 유형별 풀이법 이런 걸 일단 선생님이 가르쳐 드릴 거예요. 알겠죠? 그리고 동시에 어휘 강의. 사실 영어는 어휘 강의들이 다 있죠. 선생님들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강조를 하시고. 그런데 국어 같은 경우에는 어휘 강의가 거의 없지. 아마 선생님 빼고는 인강 선생님들 중에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내가 생각할 때 요즘 세대 아이들이 국어를 좀 싫어하는 이유. 수포자라는 말은 옛날부터 있었어. 수학을 포기한 자들. 근데 최근에는 국포자라는 말이 유행처럼 번진단 말이야. 아니 한국인이 무슨 국포를 해. 국어를 포기하면 어떻게 다 한글로 써 있는데. 근데 이해는 돼. 왜냐면 여러분들은 이전과 세대가 좀 다르죠. 이전 세대들을 우리가 활자 세대라고 합니다. 활자 세대. 읽으면서 자랐지 무슨 유튜브를 보고 넷플릭스를 보고 이런 세대가 아니야. 근데 여러분들은 이미지 세대죠. 미디어 세대야. 깨알 같은 글씨를 긴 글을 읽는 게 익숙하지가 않아. 그냥 이미지나 미디어가 익숙하고 그것도 긴 걸 싫어해. 쇼폼 세대죠.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다양한 분야에 걸쳐서 많은 글들을 어릴 때부터 읽는 습관이 안 들어있다 보니까 어휘력이 잘 갖춰져 있지가 않아요. 그런데 잘 생각해 보면 수능 국어도 영어와 마찬가지로 언어를 다루는 과목이지. 여러분들이 대답해 봐. 언어를 다루는 과목의 기본이 뭐야? 당연히 어휘력이잖아. 이걸 간과하면 절대로 1등급이 나오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지문 읽으면서 이런 적이 있을 거야. 아니 이거 다 한글로 써 있는데 왜 읽고 나면 기억이 안 나지? 왜 읽고 나면 이해가 안 되지? 어휘력 때문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다른 선생님들과 달리 어휘 교재를 진짜 탄탄한 어휘 교재를 만들고 어휘 교재를 가지고 자 니네 이거 어휘 외워봐. 그렇게 하면 또 여러분들 안 하잖아. 그래서 강의로도 만들었어. 제목이 지문 이해가 안 된다면 어휘력부터 키워라. 수능에 출제되는 어휘 문제 2문제, 뭐 문맥적 의미, 사전적 의미 그 문제를 맞추기 위한 강의가 아니라 지문 이해를 하기 위한 어휘학습이라고 생각하면 돼. 알겠죠? 근데 여러분들 어휘 수업이 한 강에 한 50분, 1시간 하면은 지루해서 못 듣겠지? 그래서 10분 단위로 마치 유튜브 쇼츠처럼 10분 단위로 이렇게 강의를 쪼개서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짜투리 시간에 이거 활용을 하면 강의를 한 10분씩만 봐도 어휘력이 급상승할 수 있도록. 선생님 제자들 중에 1등급 맞은 많은 친구들이 뭐라고 하느냐. 선생님 시험장에서 결국은 어휘력이었습니다. 지문이 이해가 돼야 문제를 매끄럽게 풀어갈 텐데 그 지문 이해와 관련해서 결국 핵심은 어휘였습니다. 이 말을 굉장히 많이 하고 실제로 이 어휘 강의의 도움을 많이 받았다는 친구들이 정말 많아요. 그래서 이 어휘와 국이공으로 일단 학습 체계를 확립합니다. 그리고 이제 영역별 개념학습으로 들어가는 거지. 알겠죠? 자, 공통과목 필수 개념 강의가 준비되어 있는데 독서 영역과 문학 영역. 요거는 이제 기본 과정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일단 정밀한 독서, 비문학 강의죠. 왜 제목을 이렇게 지었는지 한번 생각해 봐. 비문학 지문을 읽을 때 그냥 시간에 쫓기면서 날림으로 읽고 나서 1번.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선택지 1번. 아니 이런 내용이 있었어? 이렇게 되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 다시 찾지 뭐. 다시 찾고 하다 보면은 한 지문 남았는데 종 쳐버리죠. 그럼 이거 쳐다도 못 보고 냅다 한 번으로 찍고 이건 안 되잖아. 언제까지 이렇게 할 거야. 그죠? 그래서 지문을 어떻게 하면 좀 정밀하게 분석적으로 내용을 파악할 수 있을까? 해서 제목을 정밀한 독서라고 지었어요. 이 과목에서는, 이 강의에서는 지문 유형별로 독해 비법에 대해서 배울 거야. 선생님, 지문 유형이라고 하면 인문, 사회, 과학, 기술 이런 건가요? 아니, 그런 유형이 아니라 수능 출제위원들이 독서 영역 지문을 쓸 때, 지금 선생님 말 들었지? 수능 출제위원들이 독서 영역 지문을 쓸 때 선생님 어디서 따온 글 아니에요? 아니, 수능에 출제되는 비문학 글은 출제위원들이 본인이 직접 쓰는 글이야. EBS 소재를 연계해서 본인이 직접 쓰는 글이야. 그래서 이 세상 어디에 존재하는 글을 따서 출제하는 게 아니라는 걸 꼭 명심해야 돼. 그때 이제 글을 써내려가는 일정한 원리라는 게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지. 약간 철학적이고 추상적인 개념을 설명해 놓고 일반적 진술 뒤에 구체적 사례를 덧붙여서 이해를 돕는 경우, 또는 첫 부분에 문제점에 대해서 쭉 제시를 하고 그 뒤에 그 문제점 각각에 대한 해결 방안을 제시하는 경우, 다양한 어떤 유형, 글을 써내려가는 방식, 이게 지문 유형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 지문 유형별로 어떻게 읽으면 글을 좀 쉽고 편안하게 읽을 수 있는지 그 방법을 배울 겁니다. 그리고 이제 문제 유형. 여러분들 솔직히 비문학 문제 유형 뭐 있어? 이게 머릿속으로 쑥 지나가야 돼. 한 지문이 있으면 일단 첫 번째 내용 일치 문제가 나와. 그 다음에 두 번째 내용 전개 방식, 서술 방식 관련된 문제가 나올 수 있어. 그 다음 세 번째 뭐 기억과 니은, A와 B 이런 정보 간의 비교 문제 이런 게 나올 수 있고, 네 번째 보기 박스, 지문의 내용을 보기 박스에 적용하여 이해하는 외적 증거 문제 이런 게 나올 수 있어. 이런 게 문제 유형이야. 여러분들은 솔직히 문제 유형별 풀이 비법이 문제가 아니라 문제 유형이 뭐가 있는지도 잘 모르죠. 그래서 선생님하고 차분차분 차근하게 요거를 하나씩 배우도록 할 거예요. 이게 독서 영역 개념 강의예요. 알겠지? 그 다음에 이제 깔끔한 문학. 이제 제목을 잘 보면 깔끔한 문학. 왜? 문학은 깔끔해야 돼. 막 헷갈리거든. 대화 체는 뭐고 대화 구성은 뭐고 말을 건네는 방식은 뭐고
어떤 경우엔 이게 맞고 어떤 경우엔 이게 맞고 이게 맨날 헷갈릴 거야. 그죠? 그런 것들을 개념 하나하나를 헷갈리지 않게 깔끔하게 정리해 주는 강의. 알겠죠? 이게 깔끔한 문학 강의야. 일단 개념, 문학은 개념어 학습이 굉장히 중요한 거 알고 있죠? 비문학과 비교해 보면 비문학은 개념어로 승부가 나는 영역은 아니지. 독해력이지. 근데 문학 같은 경우에는 선택지에 나오는 개념어를 몰라서 문제를 못 푸는 경우도 있죠. 예를 들면 내가 어떤 시를 읽었어. 사랑하는 남녀가 있었는데 헤어져서 슬프대. 오케이, 내용 파악 끝.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선택지 1번. 추상적인 관념을 구체적으로 형상화하여 화자가 자신의 의도를 드러내고 있다. 추상적인 관념을 구체적으로 형상화한 게 뭔데? 이런 거 모르면 답 찾기 힘들죠. 그런 개념어들 하나하나 선생님이 알기 쉽게 정리를 해줄 거예요. 그리고 영역별 독해 전략.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시는 어떻게 읽어야 하고 소설은 어떻게 읽어야 하는가. 수필은 어떻게 읽어야 하고 극문학은 어떻게 읽어야 하는가. 선생님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다 한글로 되어 있는데 그냥 읽고 풀면 되지. 그냥 읽고 풀었더니 다 맞았다. 그 사람은 강의 들을 필요도 없고 학원 다닐 필요도 없어요. 내일 수능을 봐도 1등급이 나올 거야, 그 사람은. 근데 우리가 그게 잘 안 되잖아. 그럼 상식적으로 생각해 볼까? 시를 읽을 때와 소설을 읽을 때 그냥 똑같이 읽으면 될까요? 안 되죠. 우리가 독해 과정에서 잡아내야 하는 출제 요소 자체가 다른데. 그러니까 밑에 딸려있는 문제 유형 자체가 완벽하게 다르잖아. 이 얘기는 시를 읽을 때와 소설을 읽을 때는 보는 어떤 전략이 달라야 한다는 얘기거든. 그런 영역별 독해 전략. 이걸 전수하는 강의가 깔끔한 문학 강의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게 이제 공통과목 필수 개념 강의. 자, 그리고 이제 EBS 수능 특강, EBS 수능 완성 이런 게 나오면 선생님이랑 같이 공부할 건데 이거 잘 들어야 돼. 자, EBS 연계 교재는 크게 봤을 때 수능 특강, 수능 완성, 그 다음에 이제 뭐 독서 파트 이런 게 있는데 요즘에 EBS 이 강의가 저작권 때문에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죠. EBS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실제로 EBS 교재로 수업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EBS 교재로 수업할 수 있는 건 EBS 사이트와 그 다음 공교육, 학교. 그래서 이제 학원이나 또는 인강 이쪽에서는 EBS 교재에 들어있는 내용을 무단으로 활용을 할 수 없게 되어 있는데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선생님은 예를 들면 어떤 시인의 시, 어떤 소설가의 소설이 있다고 했을 때 그게 저작권이 EBS에 있는 게 아니잖아. EBS가 그 작가들에게 저작권료를 지불한 거겠죠. 교재를 만들 때. 선생님도 똑같이 분석 교재를 만들면서 저작권료를 그 작가들한테 지불을 해요. 한국문인협회하고 계약을 맺어가지고 그 EBS에 수록되어 있는 작가들에게 저작권료를 지급을 하고 그리고 EBS 분석 교재를 제작합니다. 그 저작권료가 어마어마합니다. 여러분들 상상 이상이에요. 그 저작권료를 따로 지불하고 그리고 선생님 분석 교재를 만들어서 인강에서도 EBS 분석 강의를 제공을 합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선생님 EBS 강의 워낙 유명한 강의고 문제 없이 진행될 거니까 걱정 안 해도 돼. 그리고 독서 영역. 이게 이제 저작권 벗어나기가 참 힘들지. EBS 글. 그걸 갖다가 쓰면은 또 이거 붙잡혀가요. 그래서 EBS 수록된 글. 어차피 수능에 출제될 때 독서 영역은 어때? 문학은 그 작품이 그냥 시험지에 찍히지만 독서 영역은 그 소재를 활용해서 다른 방향으로 출제위원이 글을 쓰죠. 똑같이 만들어서 수업을 진행할 거야. EBS 수록되어 있는 그 소재와 제재들을 다 분석을 해서 그와 관련된 방향으로 글을 따로 작성하거나 그와 관련된 글을 찾아서 문제를 만들어서 수업을 진행합니다. EBS 문학 쪽은 연계 강의들이 여러 개 아마 인강에 있을 텐데 EBS 비문학 독서 파트와 관련된 연계 강의는 거의 없을 겁니다. 그 강의를 진행하는 거의 유일한 선생님이 앞에 있어. 알겠죠? EBS 연계 독서까지도 같이 할 거야. 선생님 EBS는 선배들이 그러던데 EBS는 문학만 하면 된다는데요? 그 선배하고 연락 끊어. 그 선배 말 듣다가는 큰일 나요. 자, 물론 문학이 체감 연계율이 가장 높은 게 맞지만 실제 수능을 보면 문학 작품은 7개의 작품이 출제되면 한 3개 정도가 연계가 돼. 절반에 조금 못 미치지? 내 독서 영역은 4지문이 출제되면 독서론 뺀 나머지 3지문을 거의 다 연계해서 출제를 합니다. 그 연계 비율로 보면 독서 영역이 더 높아.
근데 많은 친구들이 EBS는 문학이야. 문학만 하면 돼. 이렇게 생각한다고. 그렇지 않아요. EBS 독서도 준비해야 돼. 그걸 선생님이 다 준비를 해놨던 얘기입니다. 알겠죠? 자, 그리고 이제 이 과정이 끝나면 고난도, 파이널 직전에는 좀 어려운 지문, 어려운 문제를 많이 만나봐야 되겠지? 그래야 1등급, 2등급을 받을 수 있겠죠? 자, 고난도 커리큘럼. 이게 준비가 돼 있어. 3가지. 일단 첫 번째, 비연계 고난도 독서. 그래서 왜 비연계예요? 연계는 방금 전에 EBS 커리큘럼에서 다 했잖아. 그래서 연계되지 않은 고난도 지문들에 대해서 같이 공부해보는 거야. 그것도 주제별로. 주제별이라는 얘기는 이렇게 돼 있는 거야. 예를 들면 논리학 지문, 인문 중에서 논리학 지문 무슨 말인지 도저히 이해 못하겠지? 이게 하나의 주제야. 그래서 거기에는 귀납추론, 연역추론 이렇게 여러분들이 좀 변증추론 싫어하는 내용 관련된 것만 들어있어요. 경제 지문, 정보량이 많으면 도저히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겠지? 이게 하나의 타이틀이야, 주제. 그리고 거기에는 이제 어려운 경제 지문들만 같이 다루고 이런 식으로 주제별로 고난도 지문을 같이 공부해 볼 거야. 알겠죠? 그리고 비연계 고난도 문학. 역시 연계학습은 앞에 설명한 EBS 커리에서 다 했죠. 이번엔 비연계. 7개 중에 3개가 보통 연계가 되니까 4작품은 비연계잖아. 선생님 그 비연계 작품 뭐가 출제될지 선생님이 아나요? 몰라. 근데 비연계 어려운 작품들을 만났을 때 이렇게 접근해서 문제를 푸는 거다. 라는 그 방법론을 전수하는 강의라고 생각하면 돼. 이게 비연계 고난도 문학. 그것도 주제별로.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철학적인 내용의 현대시 어떻게 접근해야 할까? 그러니까 시가 무슨 사랑하는 남녀와의 이별 이런 건 쉬운데 굉장히 철학적인 거. 존재의 본질은 무엇인가? 이런 시들 굉장히 어렵죠. 그런 것들 이제 주제별로 나누어서 우리가 같이 진행을 해볼 겁니다. 알겠죠? 그리고 고전 문학이 원문으로 출제되면 고전 시가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모르겠지. 그 고전 소설에 사람이 너무 많이 나오면 얘는 얘랑 무슨 관계야 이런 게 파악이 안 되죠. 그런 고난도 작품들을 모아서 우리가 고전 문학 10강 완성. 여기서는 고전 원문 읽는 방법, 그 다음에 인물관계가 복잡한 소설 읽는 방법 이런 것들을 같이 해볼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고난도 수업도 이 3가지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파이널 과정으로 가겠죠. 파이널 과정에는 선생님 강의 중에 가장 유명한 강의죠. 타임어택. 시간 단축 비법. 실제로 여러분들이 더 잘 알 거야. 1교시 국어 영역은 시간 안에만 다 풀어도 절반은 성공한 거다. 맨날 시간이 부족해서 한 지문을 찍거나 마지막에 코너에 몰려가지고 대강 읽고 막 밑줄만 찾아다니면서 문제를 풀거나 이런 친구들이 많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많은 선생님들이 이렇게 얘기하죠. 너 시간 안에 풀려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 빨리 읽어. 막 속독을 강조하고. 너네가 누구보다 빨리 읽고 싶을 거 아니야. 그게 마음 먹는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 선생님이 수능 국어 전 영역을 다 분석해서 지문을 빠르게 읽는 방법, 문제를 빠르게 푸는 방법을 쭉 이건 거의 정약용 선생님이 목민심서 쓰듯이 집대성 했다고 봐야 돼요. 그렇게 해서 만든 강의가 타임어택, 시간 단축 비법 특강. 선생님 자부심입니다. 모든 선생님들이 다 알고 있어요. 애들이 시간 안에만 풀어도 등급 하나 오른다는 거. 그런데 어떻게 해야 애들을 시간 안에 풀게 할 수 있을지 그 방법을 골머리를 썩었지만 결국은 만들어내지 못했어. 전 사이트를 뒤져봐도 선생님밖에 없는 강의예요. 시간 단축 강의. 자, 그리고 파이널 모의고사. 요즘에는 모의고사, 사설 모의고사 많이 나오죠. 특히 국어 영역은 뭐 이땡, 상땡, 한땡, 바땡 뭐 많은 모의고사가 나오는데 선생님은 파이널 모의고사를 직접 제작을 해서 진행을 해요. 왜냐? 내가 요즘 약간 좀 그런 게 특히 후배 강사들을 볼 때도 그렇고 국어 강사들이 약간 점점 게을러지는 측면들이 있어. 왜? 잘 나와 있는 이땡 모의고사 이런 거 그냥 사다가 애들 주고 애들한테 교재비 받아가지고 그쪽에 결제해주고 뭐 이런 교재 중개 판매인 같은 역할을 하는데 가르치는 사람은 컨텐츠 개발에 게으르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선생님은 선생님 모의고사를 직접 만들어서 진행을 합니다. 아이 선생님 그럼 퀄리티나 적중률이 떨어지잖아요. 그럴 리가 없습니다. 선생님 모의고사가 훨씬 적중률이 높습니다. 왜냐? 일반적인 전공 모의고사나 그런 사설 모의고사 그리고 4대 모의고사 이런 것들은 수능 출제위원들이 어떡하겠니? 그거 똑같이 내면 난리나니까 최대한 배제하고 출제하려고 신경 쓰겠죠.
근데 신영균 모의고사 안 가지고 가요, 출제위원들이. 왜냐? 개인 모의고사니까 이건 안 가지고 가. 적중률도 높고 퀄리티도 상당히 좋아요. 선생님 실제로 현장 제자들도 그런 사설 모의고사들은 보충 강의로 활용을 하고, 그리고 본 강의에서는 파이널 때 다 선생님 파이널 모의고사로 진행을 했고 1등급 맞은 친구들 굉장히 많습니다. 그 친구들이 한 말이 그거야. 아, 사설 모의고사는 너무 난해하고 그래가지고 풀기 싫을 때도 있었는데 선생님 모의고사는 난이도도 적당하고 시험장에 갔더니 파이널 때 풀었던 지문들이 왜 이렇게 많이 나오냐고 막 그런 말을 했거든. 파이널 모의고사가 진행이 됩니다. 알겠죠? 자, 여기까지가 이제 공통 영역 커리큘럼이고, 그 다음 이제 선택 과목, 화작, 엄매 이런 과정으로 진행이 됩니다. 선택 과목도 자, 우리 화작 친구들 화작 한번 같이 공부합시다. 짧아요. 8강입니다. 끝. 올해 화작 강의는 이게 끝입니다. 보통 이런 경우가 많은데 선생님은 그렇게 안 해. 화작도 두 가지의 과정이 있고 언어와 매체도 두 가지의 과정이 있습니다. 선택 과목이 비록 11문제밖에 되지 않지만 이 부분을 소홀히 하면 또 수능에서 1등급을 받을 수가 없죠. 우리의 목표는 몇 등급이다? 누구나 다 1등급을 맞아야 된다는 건 아니지만 일단 목표는 1등급에 두고 가자. 선생님 저 지금 6등급이에요. 근데 무슨 1등급입니까? 괜찮아. 너 한글은 알잖아. 6등급이어도. 다시 말하면 지금 현재 내가 몇 등급이냐와 관련이 없어. 왜냐? 수능 국어는 다 한글로 써 있어. 한글로 써 있는 지문들을 읽고 한글로 써 있는 문제를 푸는 거야. 누구나 1등급을 받을 수 있는 기본적인 소양은 갖추고 있는 거야. 근데 어떻게 공부하느냐에 따라 어떤 친구는 1등급을 받고 어떤 친구는 4등급을 받는 거거든. 그 방향을 선생님이 잘 끌어줄 거라고. 알겠죠? 실제로 선생님이 현장 강의에는 처음 시작할 때 국어가 8등급이야. 8등급은 여러분들 알죠? 그냥 한국어를 할 수 있는 원숭이라는 생각이 들지. 최선을 다해서 풀면은 8등급은 안 나오잖아. 8, 9는. 근데 8등급이었다가 수능에서 그것도 어려운 불수능일 때 98점 맞은 친구도 있어요. 왜? 한국인이잖아. 누구나 다 이거 읽을 줄 알잖아. 공부 방향이 중요한 거거든. 알겠죠? 선배들 보면 맨날 야 그냥 기출만 하면 돼. 기출 5회 독해, N회 독해. 이런 선배님들 말씀이나. 아니야. 요즘 시대가 EBS니까 EBS 5회 독해. 이런 얘기 듣고 그냥 맹목적으로 따라간다? 망하게 되어 있다. 그 코스와 방향을 제대로 잡고 가야 된다. 알겠죠? 선택 과목도 최소한 2번의 커리는 거쳐야 한다. 두 가지씩 있는데, 자 일단 선택 과목 기본 강의, 기본 개념 강의예요. 정확한 언매, 언어와 매체는 제일 중요한 게 정확성이죠. 수능 국어에서 유일하게 시험 범위가 정해져 있지. 언매에서 언어 파트, 문법. 수학처럼 단원별로 배울 것들이 정해져 있죠. 그런데 문법 공부하기 좀 짜증 날 거야. 개념을 정확하게 배워야 돼. 그리고 매체 파트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강의 제목이 정확한 언매야. 개념부터 문제풀이까지 한 방에 진행되는 올인원 강의입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에 화작 선택자들은 명쾌한 화작. 화작도 이거 공부 안 해도 다 맞을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공부하는 시간이 좀 아까운 것 같긴 한데 근데 11문제 중에서 한두 문제 꼭 틀려. 그럼 이게 타격이 커. 왜? 화작이 어려운 과목이 아니다 보니까 다 맞아야 되는데 꼭 한두 개 틀린단 말이지. 그래서 선생님이 딱 10강으로 명쾌하게 화작의 모든 기본 개념과 문제 유형을 끝내주는 그런 강의를 만들어 놨어요. 명쾌한 화작. 이 두 가지 강의가 개념 강의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작년 수능만 해도 2025 수능만 해도 그렇게 언매와 화작이 어렵지 않았지만 2024 수능은 언매, 화작 둘 다 굉장히 어려웠거든. 수험생의 입장에서는 시험이 쉬울 거라고 생각하고 준비해야 돼? 어려울 거라고 생각하고 준비해야 돼? 당연히 어려울 거라고 생각하고 준비를 해야 시험장에서 좋은 결과 나온다는 거 알고 있죠? 그래서 고난도 과정을 준비를 해놨어요. 최고난도 언매, 그러니까 언매 만점을 위한 필수 코스입니다. 언매가 생각보다 어려울 때를 가정해서 어려운 문법 문제, 어려운 매체 파트의 문제들 같이 풀어보는 거야. 그 다음 최고난도 화작. 화작도 맨날 발표 지문 이런 것만 나오니까 쉽지만 여러분들 토론 지문, 토의 지문 또는 협상 지문 이런 것들이 출제되면 굉장히 문제가 어렵게 나올 수 있습니다. 실제로 2024 수능이 그랬고. 그래서 고난도 화작 강의도 선생님이 준비를 해놨어요. 알겠죠? 화작, 언매 둘 다 두 가지의 강의를 준비를 했습니다.
자, 이제 선생님 강의 시스템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말을 할 건데, 선생님 강의는 그동안 뭐 현장 강의가 워낙 유명하니까 주요 학원가에서 거의 모든 강의들이 마감이 나는 상태로 진행이 되어 왔어요. 어떤 경우에는 막 대기하다가 선생님 강의 한번 들어보지도 못하고 수능 보고 이런 경우들도 있습니다. 도대체 왜 그럴까요? 솔직히 선생님이 인강에서 지금 전국구 1타가 아니잖아. 그런데 왜 현장에 선생님이 이트 선생님들 다 합쳐도 선생님이 수강생이 가장 많습니다. 왜 그럴까? 현장은 여러분들이 알겠지만 현장 같은 경우에는 한 달 다녀보고 모의고사 치렀는데 성적이 안 나오면 학원을 끊어버려요. 근데 선생님 수강생들은 쭉 수능까지 거의 그대로 갑니다. 왜? 성적이 기본적으로 이렇게 상승 곡선을 그리거든. 근데 그 모든 커리가 사실 인강하고 크게 다르지 않아. 그러니까 인강 친구들도 전국 어디에 있든 선생님 현장으로 진행되는 강의들을 각자 집에서 들을 수 있습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 두 번째. 방금 얘기했던 거지. 현장의 수강생이 그렇게 많은 이유가 성적이 오르니까. 성적이 오르니까. 그러니까 야, 너 저번에 4등급이었는데 이번 달에 너 국어 1 맞았다고? 아이씨, 너 누구 수업 들어? 그러면서 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 애들 손에 손잡고 친구 손잡고 오는 경우가 많거든. 여러분들도 인강으로 커리 열심히 따라오다 보면 첫 강의부터 어휘, 국어공부부터 잘 따라오면 성적이 지금 등급이 몇 등급인지에 상관없이 완만하게 또는 급격하게 상승하는 경험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자, 다음 세 번째. 교재 같은 경우에는 선생님 교재는 모 출판사에서 특정 교재들을 같이 콜라보해서 출판하자고 한 적도 있었어요. 이제 퀄리티 높게 제작이 됩니다. 예를 들면 이런 식이죠. 본교재뿐만 아니라 해설도 다 이렇게 손글씨를 입혀서 나가는 교재들도 있고 그렇지 않은 교재들도 굉장히 퀄리티 높게 제작이 돼요. 단순히 디자인이 아니라 그 안에 있는 내용 자체가 선생님 연구실 직원분들이 굉장히 심혈을 기울여서 하나하나의 교재, 문제 이런 것들을 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교재 퀄리티 정말 믿어도 됩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가끔 여러분들하고 대화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내가 니네들하고 얘기하고 싶을 때가 있다고. 요즘 아이들 잘 지내는지. 특히 온라인 제자들은 선생님을 현장에서 만나지 못하다 보니까 가끔 여러분들 고민 같은 거 선생님한테 털어놓고 싶거나 이러고 싶을 때 있잖아. 그럴 때마다 선생님이 TCC를 촬영해서 올릴 때도 있고 유튜브 라이브를 선생님이 거의 주기적으로 합니다. 그때 온라인 친구들도 들어와서 본인의 고민, 학습 상담 이런 거 다 해도 됩니다. 그리고 선생님 인스타도 있어요. 인스타를 활발하게 하는 편은 아니지만 뭐 매일 게시문 올리고 이러진 않는데 올해부터는 좀 인스타도 열심히 해보려고 인스타 계정도 있고 그리고 이 계정이나 유튜브 라이브를 통해서 같이 고민 상담하는 시간을 정기적으로 좀 갖도록 할게요. 알겠죠? 자, 내가 여러분들한테 약속할 수 있는 거 몇 가지만 얘기를 할게. 일단 첫 번째, 이거는 현장에서 입증이 된 거야. 시키는 대로만 하면 다른 국어 공부를 하지 않아도 성적은 상승한다. 점수가 오르는 방법, 그 코스를 선생님이 수많은 제자들을 가르치면서 이미 정립을 해놨을 거 아니야. 대신 여러분들은 시키는 걸 꼭 해야 돼. 이거 언제까지 강의 듣고 이걸 언제까지 꼭 문제풀이를 해야 됩니다 라고 하는데 안 하면서 성적이 오르느냐? 그건 안 되지. 단순히 강의만 이렇게 구경하고 있었는데 성적이 올랐다. 이 세상 어떤 강의도 그런 강의는 없어. 내 걸로 만드는 과정이 있어야 되잖아.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선생님이 시키는 대로만 잘 따라오면 그 다음 점수는 내가 보장한다. 알겠죠? 자, 다음 두 번째, 시험에 나올 것만 가르치다. 이건 뭐냐면 나 잘난 척하는 강의를 하지 않겠다라는 거야. 선생님은 국어 교육 전공자고 교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가에서 공인한 국어 전문가야. 그렇지만 나 이만큼이나 알아. 막 수업하면서 어려운 말 막 써갖고 나 되게 유식하지, 있어 보이지, 이런 수업하지 않겠습니다. 진짜 수능 시험에 출제될 수 있는 내용들 중심으로 수업을 간결하게 진행하고 여러분들 머리에 딱 꽂히게 가르칠 거예요. 시험에 나오지도 않을 것들을 막 장황하게 늘어놓는 그런 강의할 생각 없습니다. 알겠죠? 자, 다음 세 번째, 추상적으로 수업을 진행하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국어 영역 너네 수업 듣다 보면 굉장히 졸릴 때가 많죠. 특히 비문학 지문들 같은 거 같이 공부할 때 보면
아휴, 전 선생님 지금 뭔 소리를 하고 있는 건지 하나도 모르겠고 아우 졸려 막 이럴 때가 있는데 추상적으로 수업을 진행하지 않을 거야. 지문의 내용이 막 철학 지문 이런 추상적인 내용이라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직관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게 구체화해서 여러분들에게 익숙한 사례와 함께 전달을 할 거예요. 절대로 추상적으로 졸린 수업하지 않습니다. 알겠죠? 자, 그다음 네 번째 선생님 수업의 특징 중에 하나, 애들이 수강평에 가장 많이 남겨놓는 것 중에 하나지. 수업이 너무 재밌다. 학원 가는 날 또는 인강 듣는 날이 기다려진다. 선생님 수업은 내 수험 생활의 어떤 힐링 포인트 중에 하나였다. 이런 말 많이 합니다. 지루한 수업을 하지 않아요. 국어 영역 수업 지루하면 어떻게 되는지 내가 더 잘 알아. 앞에 한 10분 듣다가 졸다가 꺼버리는 거지. 지루한 수업할 생각 없습니다. 선생님의 모든 강의는 현장 수업 녹화본으로 제공이 될 거예요. 인강 모든 강의는 현장 아이들과 살아 숨쉬는 강의. 티키타카도 하고 막 애들하고 막 주고받고 막 질문도 하고 이 강의들을 그대로 온라인으로 제공을 할 거야. 나 혼자 스튜디오에서 떠들어대는 지루한 강의를 하지 않을 거란 얘기야. 알겠죠? 자, 그럼 다섯 번째. 여러분들보다 더 열심히 살 거예요. 실제로 선생님은 시즌 중에는 수면 시간이 한 3시간, 4시간밖에 안 돼요. 물론 한 20시간씩 막 수업하고 이런 건 아니지만 고민이 많아. 어떻게 수업을 해야 될까? 어떻게 그 다음 쿼리를 준비를 해야 될까? 이런 거에 대한 고민이 굉장히 많아서 잠을 잘 못 자, 사실은. 예민하기도 하고. 내가 가르치는 제자들이 거의 고3이나 재수생들이야. 그렇다면 나도 그의 준하계가 아니라 그보다 더 열심히 살아야 나를 따라오는 여러분들이 나를 믿고 의지하면서 수험 생활을 할 수 있겠죠. 여러분들보다 더 치열하게 노력하는 강사가 되도록 할 겁니다. 알겠죠? 자, 선생님 강의 목표는 하나입니다. 내가 가르치는 내 새끼들 전원 1등급 만들겠다. 여러분들도 내 올해 목표는 국어는 1등급이다. 다른 과목은 몰라도 국어는 내가 반드시 1등급을 맞겠다. 너의 목표와 나의 목표가 서로 만나서 합이 잘 맞아야 시너지를 발휘하겠지. 알겠죠? 나는 이 마인드로 여러분들을 가르칠 거고 준비 잘 해놓을 테니 여러분들도 선생님이 준비한 커리큘럼 잘 따라와서 올해 수능 국어에서 좋은 결과 얻도록 합시다. 알겠죠? 자, 커리 OT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강의에서 만납시다.